이제 16번 아리비티입니다. 다음은 준서가 상담교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제 글을 읽고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한심한 사람이에요. 부모님께서 유명한 과외 선생님을 어렵게 섭외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반드시 의대에 진학해야 하거든요. 의대에 진학하지 못하면 정말 끝장이에요. 상상만 해도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의대에 진학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16번 문제 보시면 아르비티 이론에 따라서 비합리적 신념의 요소에 해당하는 명칭 4가지를 쓰고 근거를 쓰라고 했는데 이 짧은 문항에 4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이 안에 다 넣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비합리적 신념의 요소.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순서 상관없죠. 그냥 여기 들어가는 요소 4가지. 뭐죠? 당위성, 과장성, 그리고 인간 가치 비하, 그리고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심. 첫 번째 쓸게요. 당위성, 과장성, 인간 가치 비하.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심. 저는 반드시 의대에 가야 돼요. 반드시 서울대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당위성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당위성. 그 다음에 의대에 진학하지 못하면 정말 끝장이에요. 이런 것들. 이렇게 되면 큰일이에요. 이렇게 되는 건 끔찍해요. 파멸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과장성이죠. 그리고 저는 난 막 못났다, 한심한 사람이다, 뭐 죽어마땅하다, 막 이러는 것들, 가치 없다 이런 말들이 인간 가치 비하.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건 난 도저히 이러는 건 참을 수 없어요. 부모님이 나를 예뻐해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는 견딜 수 없어요. 이런 것들,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심.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다 들어가죠. 이 문장들이 여기에 다 들어갔었어요. 자, 그러면 쓰셨으면 이제 신념의 요소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당위성, 자신의 바람이나 선호에 대한 강한 요구와 경직된 사고,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요. 자신에 대한 당위, 타인에 대한 당위,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의대 가야 된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당위가 있고요. 과장성, 굉장히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부정적인 평가로 재앙화라고 하기도 하고 뭐하면 큰일이다 이런 것들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간 가치 비하. 인간에 대한 일반화된 평가나 그런 자기 파괴적인 평가, 비난받아 마땅하다, 난 가치 없다 이런 것들 여기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인내하지 못하는 거,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BCD 모델을 근거해서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논리성, 경험성의 관점에서 논박하는 질문을 쓰라고 했어요. 네. 우리 논리적으로 논박하고 경험적으로 논박하고 실용적, 그러니까 경험적, 현실적이죠. 그리고 실용적, 기능적 또는 철학적, 대안적 이런 논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풍자적으로 하는 거, 설명식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논리적, 경험적에서 문장은 그냥 앞에 있는 거 갖다 붙이시면 돼요. 여기 키워드만 갖다 넣으시면 되죠. 논리적 논박 그러면은 뭘까요? 네가 의대에 진학하지 못하면 끝장이라는 논리적 근거가 뭐야? 이러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거 논리적 근거. 다음
의대에 진학하지 못하면 끝장이라는 현실적 근거가 있니? 그런 게 현실적이니? 막 이런 것들 현실적. 이렇게 이 논박도 만드셔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논박 볼게요. 일단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서 하는 것들을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옛날에 이런 문답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논리적, 경험적 또는 실용적, 기능적 논박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는가? 3번에 보시면 도움이 되냐? 이런 것들 도움이란 단어 넣으셔야 되고, 철학적 이런 것들은 그런 신념이 너를 행복하게 해? 너한테 의미 있어? 이런 철학적으로 삶의 만족. 그 다음에 대안적으로 그 상황에서 더 타당한 대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 대안을 찾는 거 대안적 논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식으로 강의식 설명을 하는 설명식 논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풍자적으로 되게 막 과장하고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 이런 거를 풍자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었죠. 대리적 모델링. 내담자가 그런 상황이 있는데 내담자랑 비슷한 경험을 겪었지만 잘 살아가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승화시킨 사람들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어주는 것들이 대리적 모델링을 통한 논박이었어요. 다음 문제. 학생들이 자꾸 결석을 해서 이제 상담 교사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네, 윤교사, 이교사, 황교사가 있죠. 여기서 황교사가 사용한 차별 강화의 하위 유형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이교사, 황교사, 그죠? 자, 윤교사, 저희 반에 결석을 많이 하는 학생이 있어요. 학부모님과 상담도 하고 가정 방문도 했는데 변화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저도 작년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면담도 하고 밥도 사주고 화도 내보고 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가정 방문했는데 학부모님이 학생에게 사소한 일에도 엄청 엄하게 화내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칭찬해주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다가 학생이 학교에 오면 무조건 칭찬해 주었어요. 지각을 해도 숙제를 안 해도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칭찬해 줬어요. 학교에 오기만 하면 뭘 하든 칭찬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석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각을 많이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지각 횟수가 주 2회, 일주일에 2번 이하일 때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루 빠지게 해준다고 했더니 그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정해진 게 2번이었는데 그 이하로 정말 한두 번으로 줄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그러면 이교사는 자, 순서대로 쓰라고 했죠. 하위 유형을. 이교사는 지금 뭘 하든 학교만 오면, 그죠? 학교만 오면 무조건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교사는 횟수를 정해서 그 행동이 몇 번 이하일 때는 강화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이 교사는 다른 행동 차별 강화, 그리고 황교사는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가 됩니다. 자, 아무리 봐도 이거 계속 헷갈린죠. 차별 강화, 그쵸? 아, 정말 그냥 강화해주면 되지 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자, 대체 행동 차별 강화는 문제 행동을 할 때 강화하지 않고 문제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강화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대체 행동이니까 어떤 대체 행동을 정해야 돼요. 문제 행동을 안 하고 다른 대안적인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 할 때는 그 행동 안 하고 대신할 수 있는 행동. 그래서 그 행동을 미리 명시해야 돼서, 그쵸? 대신할 수 있는 걸 정해서 그 행동을 했을 때 강화를 해주고. 네. 그 다음에 2번.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정한 기준만큼 또는 그 기준보다 적게 발생했을 때 강화하는 방법으로 표적 행동에 대한 발생 기준치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
행동 자체 문제보다 빈도가 높아서 문제되는 경우라고 했죠. 이게 바로 앞에서 황 교사가 했던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죠.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 지각해, 2번 이상 지각 2번 이하로 하면은 강화시켜 줄게 하고 그 2번을 미리 정했어요. 정한 기준 지각 2번만큼 정하고 또는 그보다 적게, 그래서 한두 번 했을 때 강화하는 방법. 그래서 그 기준치 먼저 설정했었고, 세 번째, 일정 시간 간격 동안에 표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간격 동안 어떤 행동이 발생하든 상관없이 강화하는 것. 좀 전에 했었던 다른 행동 차별 강화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교사가 학교에 오면 무조건 칭찬해 줬어요. 근데 물론 지금 사례에서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간 간격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의미를 봤을 때는 한 번도 얘가 일단 다른 행동을 뭘 하든 강화를 해준 거죠. 학교만 오면. 그 다음 상반 행동 차별 강화는 문제 행동과 상반되는 행동, 이것도 진짜 헷갈리는 거죠. 대체 행동이랑. 대체 행동에 해당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서 대체 행동은 대체 행동인데 문제 행동에 대한 그 대체 행동이 문제 행동과 상반되는 행동인 거를 정해야 되는 거라 사실 더 정하기 어려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 쓰셨죠? 니은 2번, 3번. 자, 요거는 다 쓰셨을 거라 믿습니다. 기입형으로 간단하게, 그쵸? 불빛 종과 같은 중성 자극들이 음식, 통증 이런 무조건 자극과 연합해서 조건 자극이 됐어요. 무조건 자극이 조건 자극으로 됐어요. 그러면 중성 자극과 연합돼서 또 중성 자극이 조건 자극이 되고 얘를 또 이용해 가지고 또 조건 자극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거를 우리가 고차 조건 형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는 고차 조건 형성. 종소리가 네. 그냥 기입형 한두 줄 답은 네네네. 요거는 왜냐면은 정의를 쓸 필요가 없는 여기가 정의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답만 들어가 있어요. 종소리가 조건 자극이 된 후 그것이 즉 중성 자극과 짝지어지는데 그 결과로 이게 또 무조건 반응을 유발하게 되고 이걸 발견했을 때 고차 조건 형성이 증명되었다. 다음 20번. 표적 행동을 할 때마다 즉각 강화를 제시하는 방법을 연속 강화라고 하고 어떤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강화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을 간헐 강화라고 합니다. 간헐 강화의 하위 유형으로는 미리 정한 일정한 수의 반응을 수행한 후에만 강화가 주어지는 고정 비율 강화와 기억은 고정 비율 강화. 그 다음 반응률에 관계없이 고정된 시간마다 강화물이 주어지는 고정 간격 강화. 그리고 변동 비율 강화와 변동 간격 강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고정 비율 강화
미리 정해놓은 수의 반응을 수행한 후에 강화가 주어지는 거. 그래서 어떤 일정한 성과를 냈을 때 그 정해놓은 그 이상 갔을 때 성과급을 주거나 보험 설계사의 어떤 어느 정도 이상 됐을 때 나오는 그 수당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간다고 했고, 고정 간격 강화는 반응률에 관계없이 고정된 시간마다 계속해서 일을 했을 때 어떤 시간마다 월급을 주는 것들, 고정 간격 강화. 그 다음에 변동 비율 강화는 강화를 받는 반응의 수가 일정한 평균치 주선 주위에서 무선적으로 변할 때. 그래서 세일즈맨들이 명함 돌리는 거, 그럴 때 뭐 몇 달에 한 번씩 이게 꼭 판매가 되고 이런 것들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변동 간격 강화는 간격이 불규칙적이어서 예측하지 없을 때, 그래서 바닷가 낚시 같은 것들 언제 그 다음 강화가 올지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다음 21번 상담교사와 슈퍼바이저 내용입니다. 기억 니은 방법에 해당하는 기법의 명칭을 한 가지씩 쓰고 니은 방법의 유의사항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상담교사. 어릴 때 개에 물린 후로 개를 보면 심하게 불안해하는 학생이 있어요. 또 요즘에 개 때문에 또 뭐 안락사 막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 학생에게 개와 직면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자, 슈퍼바이저가 노출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자극이나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서 직면하게 함으로써 그런 상황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걸로 내담자의 둔감화 현상을 유발시키기 위한 방법이지요. 전반적인 노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노출법은 이제 종류가 나갑니다. 실제적인 불안 자극에 직접 노출시키는 방법. 이걸 우리가 실제 상황 노출법이라고 했고요. 그 해설 자료에 실제 상황 노출법 이런 거 써놨어요. 그 다음에 상상을 통해서 불안 자극에 노출시키는 방법, 이거는 상상적 노출법. 그 다음에 낮은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부터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는 방법, 이런 거 우리가 점진적 노출법이라고 했고, 처음부터 강한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에 노출시키는 방법은 급진적 노출법이라고 했어요. 자, 학생에게 먼저 개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으로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방법을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기억, 니은의 방법에 해당하는 기법의 명칭을 한 가지씩 쓰라고 했어요. 기억은 낮은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부터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점진적 노출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점진적인 노출법에 해당하는 기법의 명칭을 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이러한 노출법의 종류를 얘기한 거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노출법의 기법의 명칭 뭐가 있죠? 체계적 둔감법. 자,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그런 기법의 명칭 뭐 있을까요? 홍수법. 대표적으로 홍수법.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하는 홍수법이 있고 상상하는 심상 홍수법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홍수법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선 딱 정해진 이러이러한 종류에 있는 기법을 쓰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하나 더 한 게 있었어요. 홍수법과 비슷한데 더 아주 강한 불안, 완전히 과장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거, 실제보다 훨씬 과장해서 하는 거. 그쵸, 뇌파법 또는 뇌폭법이라고 했었던 거.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가지씩 쓰라고 했으니까 홍수법만 쓰셨어도 괜찮아요. 네,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어요? 니은 방법의 유의사항을 쓰라고 했어요. 니은, 처음부터 강한 불안을 하는 급진적 노출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에 대한 유의사항은 불안이 너무 높아서 심한 불쾌감이라고, 그러니까 불쾌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신중하게 사용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뇌파법 같은 거, 지금 이게 급진적인 방법 이런 걸 사용하는 거잖아요. 뇌파법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도 뭐 개에 물린 거 나오는데, 지금 우리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 아이가 개한테 물려서 이제 상처가 허벅지에 막 심하게 났잖아요. 그렇게 막 끌려갈 정도로.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뇌파법이라고 하면은 그 상황을 상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완전 심하게, 정말 걔가 거의 자기를 막 정말 잔인하게 된, 정말 심각한 상황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역 니은에서는, 여기에서 기역 니은은 기법을 쓰라는 답을 제가 지금 쓴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역 니은은 제가 이제 여기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역의 종류, 니은의 종류, 실제 상황으로 노출하는 방법 앞에 나왔고, 상상적으로 하는 거 나왔고, 점진적으로 하는 거, 급진적으로 하는 거, 이런 의미의 기역 니은을 한 거예요. 기역에서 설명한 것은 점진적 노출법, 그 다음에 급진적 노출법, 여기에다가 그 노출법의 종류들 정리하려고 적은 거예요. 네. 점진적, 급진적.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진짜로 기억에 들어가는 기법이 체계적 둔감법이죠. 불안과 불안이 없는 상태는 공존하지 못한다. 내가 지금 걔한테 물리고 막 걔 생각만 해도 너무 불안한데, 내가 지금 이완되는 거는 서로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쵸?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극과 불안 반응의 조건 형성을 깨트려서 불안을 감소시키고 억제시키려는 행동 수정 기법입니다. 약한 자극부터 강한 자극까지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고, 우리가 순서할 때 일반적으로 이완훈련, 불안위계표, 체계적 둔감법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기출에서 때 나왔을 때는 얘가 먼저 하는 걸로 나왔지만, 옛날 책에는 좀 이게 이제 먼저 하는 것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다 이완훈련 먼저 하는 게 첫 번째 순서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뇌파법. 빈칸. 과장된다 그랬죠? 그래서 현실보다 과장된 형태로 불안을 유발하는 심상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 불안을 감소시키는 거. 처음부터 아동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장면을 가능한 생생하게 심상하게 하면서 완전히 지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다음은 상담교사가 승우에게 프랭클의 의미치료에 대해서 사용하는 기법을 토대로 제안한 방법입니다. 상담교사가 사용한 기법의 명칭과 이 기법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도 이제 어떤 홍수법에 대한 유의사항 이런 걸 했죠. 이제 여기에서도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유의사항이나 마찬가지죠. 선생님, 저 너무 불안해요. 내일 조별 발표가 있는데 제가 조 대표로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 더듬을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조별 점수 깎일 것 같아서 너무 걱정돼요. 그래? 그럼 내일 발표할 때 말을 심하게 더듬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기법 명칭은 역설적 의도. 그렇죠? 자,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 어떨 때 사용하면 안 되죠? 잘 안 떠올리시나요? 굉장히 많은 그런 게 있는데.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그래? 역설적 의도 있대. 한번 뛰어내려봐. 뭐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거죠. 하면 안 되죠. 네, 또는 반대로 선생님 어떻게 정말 찌르고 싶어요.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적어드릴게요. 자,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 자살이라든지 살인, 뭐 폭력 또는 약물남용, 위기 상황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수와 상담교사가 상담한 내용인데요. 인지상담을 통해서 인지적 오류의 의미와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인지적 오류의 명칭,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 환자들의 어떤 인지적 오류, 인지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울증 환자들의 인지적 특성 이런 거는 이상심리학 하면서 제가 우울증 할 때 아마 거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지수는 선생님 혜인이와 저는 원래 단짝이었어요. 근데 지난 주말에 같이 영화 보기로 했다가 제가 약속 시간보다 20분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혜인이가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 그 후로 학교에서 저랑 말도 하지 않아요. 저런 속상하겠구나 그랬어요. 네 선생님, 그날 버스 탔는데 길이 너무 막혔어요. 원래 잘 안 막히는 길인데 제가 탈 때만 꼭 거기가 막혀요. 그래서 혜인이는 버스가 막혔다는 제 말을 믿지 않고 제가 자기를 싫어해서 늦게 온 거라고 그러면서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 그쵸. 개인화. 원래 잘 안 막히는데 내가 탈 때만 길 막혀요. 그죠? 자신과 무관한 사건을 자신과 관련된 걸로 하는 거. 내가 꼭 놀러 갈 때만 비가 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기억의 개인화 니은에는 여기 있죠. 임의적 추론. 어떤 특별한 그런 증거가 없는데 자기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기 추론으로 하면서 현실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느껴지는 감정의 근거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 그래서 위층에서 층간소음 나는 게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야. 막 이러고. 그리고 아랫집에서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면 요즘에 그런 행동 물론 매너 없는 거지만 이렇게 아랫집에서 담배 피는 게 우리 집에 골탕 먹이려고 우리 애들 뛴다고 아랫집에서 일부러 아저씨가 담배 피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친구 일부러 늦게 온다고 하는 거 이런 거 대표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들 답 있죠. 100은 뭐라 그러냐면 우울증 환자들이 지니는 자동적 사고는 현실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다. 생활 사건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유형의 논리적 오류를 범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약간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걸로 받아들이고 왜곡하고 이런 오류를 범한다라는 것이 백의 인지적 우울증에 대한 백의 이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은 상담교사가 연수를 상담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연수가 집중하지 못하는 거를 이제 게슈탈트 나왔어요. 게슈탈트에서 뭐라고 하는지 명칭, 의미를 쓰고 사례와 연결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내방 경위는요, 모범적이었던 연수가 최근에 갑자기 뭐 그림을 그리거나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미술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그림 그리거나 멍하니 밖에 보거나 막 집중 못하고 불러도 잘 못 듣고 그래서 얘가 무슨 일이 있나 원래 안 그러던 아이가 이러니까 의뢰가 됐어요. 자, 상담 내용을 하는데 연수가 뭐라고 했냐면 얼마 전에 부모님께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새벽에 시끄러워서 잠을 깼는데 두 분이 연성을 높이다가 이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 가고 아이들은 누가 키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들은 거 모르세요. 계속 모른 척하고 있을 수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뭐죠? 미해결 과제. 네. 지금 수업 시간에 계속 지금 부모님에 대한 이혼 이게 화해가 사실 이러고 나서 부모님들은 또 부부싸움은 칼로 불백이니까 또 잘 지내고 지금 두 분이 데이트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얘는 싸운 것만 들었고 부모님이 차라리 그걸 안다면 얘야 걱정 마라 할 텐데 이것도 모르니까 그죠? 얘는 계속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해결 과제, 완결되지 않거나 해소되지 않은 게슈탈트를 의미한다. 미해결 과제는 계속적으로 해결을 요구하며 전경으로 떠오르려고 해서 다른 게슈탈트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 방해한다. 연수는 하면서 이제 사례랑 연결해서 부모님 이혼 때문에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 수업 시간에 계속 떠오르면서 집중하는 걸 방해한다. 라고 하면서 명칭, 의미, 사례 연결 다 들어가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다음은 고3 미니예요. 담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가 이야기를 하고요. 펄스 게슈탈트 이론에 근거해서 쓰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반에 미니라는 아이가 있는데 머리 아프다면서 거의 매일 보건실에 가고 있어요. 1학기 땐 괜찮았는데 2학기 때부터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방학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니 어머니와 전화 상담을 했는데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수능시험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음식을 먹어도 체하고 잠도 깊이 못 잔다고 해요. 몸이 아픈 건 아닌지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했답니다. 자, 지금 수능시험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니는 자꾸 머리가 아파서 보건실을 가는데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스트레스 때문에 고3이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고3이라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잘 못 먹고 잘 못 자고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25번 문제 보면 알아차림 접촉 주기의 6단계 명칭을 차례로 쓰고 대화 내용 중 밑줄친 부분이 게슈탈트 상담 이론의 알아차림 접촉 주기 장애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사례 내용과 연결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제가 좀 문제를 끊어서 이렇게 이거를 쓰시오, 그 다음에 이걸 하시오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한 번에 내는 것들도 선생님들이 다 쓰실 수 있죠. 알아차림 접촉 주기 6단계. 배경, 감각,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배경에 있다가 감각되면서 알아차리면서 에너지를 동원하고 행동하고 접촉하고 다시 반복되고 그렇게 되고 있죠. 요 6단계를 쭉 순서를 이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 접촉 주기에서의 장애가 있는데 요 단계 사이에서 이제 장애가 있는 거죠. 이 친구는 지금 어느 부분에 해당할까요? 그쵸? 감각과 알아차림의 장애가 됩니다. 자, 신체 감각에 대해서 지각은 이루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보건실을 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의 의미는 유기체 욕구, 감정 이런 걸로 지금 본인의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미니는 수능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을 지금 심리적 증상이 아닌 신체 이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6단계 있고 접촉 장애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내용이 길어요. 사이사이들 선생님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 이게 어디와 어디 사이의 장애인지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사례에서 찾아내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26번. 게슈탈트에서 전경과 배경의 개념 그리고 게슈탈트를 형성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쓰라는 거죠. 전경, 배경 설명하고 그 다음에 게슈탈트를 형성한다는 게 여기서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대상을 인식할 때 관심의 초점이 되는 부분을 지각의 중심 부분으로 떠올리는데 이를 전경이라고 하고 관심 밖에 있는 부분을 배경이라고 한다. 게슈탈트를 형성한다는 말은 개체가 어느 한 순간 가장 중요한 욕구나 감정을 전경으로 떠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 안에는 전경으로 떠올리는 것. 전경, 배경, 전경으로 떠올리는 거. 이렇게. 자, 여기에서는 그래서 지금 전경, 배경, 그리고 게슈탈트 형성하는 거 의미를 쓰라고 했지만 사실 시험에서는 요거랑 연결해서 사례에서 또 이제 찾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죠. 다음 27번. 게슈탈트 상담 이론에서 성격 변화를 5단계로 했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고요. 여기에는 지금 제가 기억, 니은을 표시를 안 하고 써놨죠. 공포증, 뇌파층에 대한 설명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피상층. 사람들이 서로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는 단계, 피상층. 그 다음 공포증. 공포증이 아니라 공포층. 어떤 기대에 따라서 주변에서 바라는 역할 행동을 하는 단계. 그 다음에 교착증. 역할 연기를 그만두고 자립을 시도를 하는데 불안하고 공포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단계가 교착증. 그 다음에 자기가 억압하고 차단했던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이제 알아차리면서 게슈탈트를 형성하고 접촉을 통해서 완결짓고 미해결 과제들 다 떠올리면서 전경에서 완결짓게 되고 하는 것들이 폭발층입니다. 그래서 공포층에 들어가는 설명, 뇌파층에 들어가는 설명을 쓰시면 돼요. 다음 교류 분석 들어갑니다. 구조적 병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오염, 베타 막 이런 것들. 자, 부모자나 아동자 상태가 성인자 상태를 침범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그쵸. 혼합 또는 오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피자가 배제되었을 때 특징을 쓰시오. 자, 어버이자가 배제되면 도덕적인 관념, 죄책감, 책임감 부족 이런 것들이 있겠죠. 밑에 쭉 설명이 밑 뒤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혼합 또는 오염. 그 다음에 이게 28번이죠. 그 다음에 29번에서는 피의자가 배제되면 죄책감, 도덕관념, 책임감 이 피자의 특징이니까 이게 배제되면 얘네 이 특징들 부족한 걸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병리 여기 오염했고, P자가 A를 오염시켰을 때, 그리고 C가 A, 그 다음에 PC가 A를 오염시켰을 때 이런 특징들을 보셔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쓰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네, 요런 그림 그때 썼던 것들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전에 설명 자세히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에서도 배제되고 배타되는 것들, 그래서 한 자아가 배제될 수도 있고 두 자아가 배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 1번에서는 P자아가 배제됐으니까 이런 특징이 나오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근데 두 자아가 배제됐는데 지금 여기 1번에서는 P 빼고 나머지가 배제됐으니까 이 특징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예전에 들었던 자료에도 이런 표들 다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P자 배제된 거 여기 들어간 특징들이니까 나머지가 배제되는 것들도 봐두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서. 좀 사례가 길죠. 네, 현서와 상담교사의 대화 내용입니다. 교류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현서 가족의 기본 인생 태도 유형의 명칭과 명칭, 그러니까 가족의라고 했으니까 가족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다 해야 돼요. 인생 태도 유형의 명칭, 특징, 근거 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저희는 가난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아버지가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장사가 잘 되어 가게도 확장하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갔어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매번 어머니와 저를 무시하세요 하는 것들 이제 특징이 막 나오죠. 어머니께 생활비를 주실 때마다, 그리고 저에게 용돈 같은 거 학원비 줄 때마다 생색내고 우리가 이만큼 생활하는 게 다 내 덕분이다 그러면서 엄마는 왜 내조도 못하냐, 집안일도 못하냐 그러면서 화내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이거밖에 못하냐 하면서 저녁마다 잔소리한대요. 네. 저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투자를 안 하고 있죠. 다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시니? 그랬더니 아버지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세요. 엄마는 사실 요리도 잘하고 아빠도 잘 챙기는 사람인데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근데 자신이 대학도 못 가고 그랬다면서 늘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를 하늘처럼 떠받들어 주세요. 그래, 네 마음이 많이 불편하겠구나. 그랬더니 부모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아빠는 맨날 새벽부터 일하거든요. 그렇게 고생하신 덕분에 우리가 이만한 집에 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학원도 다닐 수 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그리고 엄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 집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주눅 들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엄마 쪽도 이해를 해요. 아버지 잔소리가 지겹기는 한데 두 분을 이해해서 그런지 제가 그렇게 괴롭진 않아요. 전 또 저 나름대로 꿈이 있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통역가가 되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이제 중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 인생 태도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그쵸?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이 되는 거죠. 자, 특징도 써야 되죠. 자기 문제를 타인한테 투사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들 끌어내리고 비판하면서 내가 우월해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 열등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근거. 나만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아내랑 현서를 무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엄마는 유형이 어떻게 돼요? 자기 부정, 타인 긍정. 특징은 내가 무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보다 타인의 욕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타인의 권력은 지지하는데 나 자신의 권력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자, 아내 역할 잘 하고 있어요. 그쵸? 다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부족하고 남편은 우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서. 현서는 그쵸? 자기도 긍정, 타인도 긍정. 특징, 신뢰성, 개방성.
부모님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 뭐 이기고 지고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런 거 없고 발전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건강하게 구성돼 있어요. 자, 근거. 엄마 입장, 아빠 입장 이해하려고 하고 그걸 또 받아들이려고 하고 자기도 자기 스스로의 어떤 생산적인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외국어도 배우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긍정, 타인 부정 이런 것도 특징들 다시 한번 이런 유형들 선생님들 오늘 복습하시면서 쭉 읽어보세요. 다음 문제. 시간 구조화입니다. 기억, 니은에 적합한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자, 버는 혼자 있을 때는 어떤 활동이나 공상을 통해서만 시간을 구조화할 수 있고 2명 이상일 때는 6가지 시간 구조화 형태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시간 구조화하는 방법은 자아 상태나 스트로크랑 관련되고 그리고 폐쇄가 위에 있었죠. 우리 표에서 친밀로 점점점 갈수록 스트로크 강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위험성도 있다 그랬어요. 기억은 결혼식이나 입학식 등 전통, 관습에 따라서 단순한 정서적 교류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뭘까요? 의례, 그쵸? 의례. 다음에 니은은 의례처럼 정형화된 건 아니지만 더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한다. 이거는 소일.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점점점 가면은 이제 활동, 게임, 친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활동에서는 이런 거랑 비슷한데 대화 내용 주제에서 어떤 목표가 있고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자,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위에 시간 구조화가 뭔지 설명하라고 할 때도 요거를 쓰실 수 있도록 선생님들 암기하시고 자, 첫 번째 자신의 고유한 세계에 틀어박혀 있거나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거 신체나 심리적으로 자신을 타인에게서 멀리하면서 인정자를 얻는 방법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멀리 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거부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스트로크라든지 위험 부담도 적어요. 이거는 뭐죠? 폐쇄 또는 차단이라고 했어요. 우리 두 번째 전통 관습에 따라서 우리 요거 방금 졸업식, 입학식 이거 의례 두 번째 표에 들어가는 거 사례에 나왔던 거고요. 세 번째 의례와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하는 것들 그렇죠. 소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부분 일과 관련해서 하는 거 목표가 있고 일 있고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겠죠. 얘는 활동. 그래서 소일과의 차이 보면 직장에서 그룹 구성원들이 하는 대화에서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잡담이라고 하죠. 그런 게 아니라 목표가 있고 뭔가를 향해 가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터디를 하시는 것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정확한 목표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삐뚤어진 형태로 인정자아를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달리 숨은 의도가 있어요. 답 그 다음 나오죠. 게임이라고 나오죠. 게임은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게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친밀. 가장 이상적인 시간 구조화 방법이죠. 그럼 우리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